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개헌, 선거가 끝나도 개헌, 대통령 임기가 고비를 넘겨도 개헌, 경제가 어려워져도 개헌. 이 우리나라 헌정사는 개헌이라는 이 정치적 화두가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IMF 구제금융처럼 어떤 돌파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이 개헌 얘기에 본격적으로 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이 성사가 되면 헌정사의 제10차 개헌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의 대표가 정색을 하고 말했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이 개헌안은 이 국민 발안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혹은 대통령 이렇게 두 곳에서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국민 100만 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를 좋게 해석을 하면 이 대의 민주주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태서 보완을 한다는 명분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가 됐었는데요.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 주 주말인 5월 8일이나 9일쯤 국회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발안권 개헌안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국민 발안권 개헌안의 속뜻. 여당 사람들은 국민 100만 명쯤 모으는데 자신이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야당은 10만 명 모으기도 힘이 들지 모르지만 여당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골란 선수들인 시민단체가 겹겹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100만 명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개헌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진보 진영이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5선 의원으로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미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책임총리제 개헌을 들고 나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10차 혹은 11차 개헌을 하면서 중임 변경 시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 128조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논란은 남을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이런 사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개념들이 또 개헌안에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임대주택 비슷한 개념 속에서 집을 한 채씩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도 토지 공개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부부들이 다주택 제한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경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버블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는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때로는 유현 판정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구당 200평 넘는 택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었죠. 그러다 유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였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 중단됐죠. 또 토지 초과이익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은 이 과거에 나온 것보다 몇 배 과격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보유세 1% 현실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면 재산세를 해마다 1,000만 원씩 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대기업이 목표로 한 이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초과 이익 중에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제도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에 제시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이 이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내용은 과거 정운찬 제안보다 훨씬 과격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또는 이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생각대로 좌지우지될 전망입니다. 이 김광일의 입은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제는 도입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와 2위 득표자가 2주일 내에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수 결집력에 있어서 좌파가 우파보다 월등할 때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다소 분산된 70% 유권자의 뜻이 무시되고 운동권, 시민단체 중심으로 결집된 30%의 지지로 당선된 후보가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면 선거의 사표를 확실히 없애고 진정한 다수 유권자를 대표하는 당선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